토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주식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끄럽습니다. 당사자의 주식 투자가 인사검증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가 1220여 회, 배우자 명의 4090여 회. 부부 전체 재산 42억 6천여만 원 가운데 83% 35억 4,887만 원이 주식입니다. 재판은 부업이고 주식 투자가 본업이란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럴 거면 차라리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면서 하는 게 낫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적 기록과 세평을 토대로 엄선한 후보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을 이용한 내부 거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위법, 범법 여지를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지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제 있는 후보자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후보자 이전에 후보를 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건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생산적 조언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하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이게 세간의 화제인데 그 화제의 중심에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검증이 이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네. 사람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거의 붕괴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계좌 확인도 안 했습니까? 네네. 이런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계좌 확인만 했더라도 이건 바로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자 본인의 주식 거래 횟수가 1220여 회. 함께 판사를 하다 변호사가 된 남편이 판사 시절부터 한 주식 거래 횟수가 4090여 회. 자, 그런데 해명은 남편이 다 한 것이고 명의만 빌려줬다. 예, 누구를 확 떠오르게 하죠. 네네. 예, 배우자 탓하는. 더 심각한 것은 부부가 이제 특허법원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 소송 관련 기업 주식도 거래를 했다. 예. 이건 결국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의당조차도 돌아섰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에 일단 오른 상태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 중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창립 멤버, 또 남편도 그 전신인 우리법 연구회 멤버. 그래서 이 또다시 드러난 진보의 민낯, 좀 보기 민망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그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워낙 청문회가 양쪽의 의견으로 아주 강하게 이제 붙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업무 능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증할 겨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 관문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걸림돌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게 정상이죠. 사전에요. 예,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한미 정상회담 차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부터 먼저 만난다고 하죠. 네. 이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펜스 부통령 순으로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네네. 우리 정부가 요청한 거라면 지금 우리 청와대나 외교부 이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고. 네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요청한 일정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외교적인 결례죠. 그 정상은 정상들끼리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참모진들이 만나서 사전에 의제 조율 다 하고 최종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합동 테이블에 같이들 앉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정상회담 일정하고 좀 다른 부분이 확 좀 눈에 좀 띄는 거고요. 지금 뭐 대통령이 상대국 참모진들까지 일일이 만나서 직접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일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1박 3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작 만나는 시간은 지금 2시간 정도. 네네. 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성과가 있을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도 열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원수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네네. 예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어떤 국가 전략 노선을 제시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네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슈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어가지고요. 두 가지 요점 정리로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에 말이죠. 북미 관계가 안개 속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시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미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연결해서요.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갈림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림길이요?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여기서 속도를 잃느냐, 실속하느냐 하는 갈림길 같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게 영어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빅딜이냐, 굿 이너프 딜이냐, 톱다운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알기 쉬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결 한 번에 하라는 거죠. 비핵화를. 그런데 한 번에 될 일은 아니죠. 얼마 전에 한미일 삼각회의가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공화당 의원 5명이 와서 일본 의원들과 같이 비공식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북에 대해서 한 번에 하라 이런 건데 그럼 미국은 제재 해제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재 해제도 한 번에 안 되는 거고 비핵화도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둘을 묶어서 그걸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포괄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가 있는 이제 그 얼개죠. 예. 그럼 포괄적 단계적 해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비교적 국내 정치의 현안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뭔가 좀 통 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말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민주당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청문회를 열어서 자기를 곤혹스럽게 하고 이것이 나를 회담장에서 걸어나오게 했다라고 트위터에서 썼듯이. 네네. 결국 그 이후에 지금 지난 대선에서의 러시아와의 그런 스캔들로부터 벗어난 그런 입장이 아무래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중재자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담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발언을 보면은 대북 경제적 압박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폭군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면 압박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런트라는 단어를 이제 의원 청문회에서 답변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썼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타이런트다, 독재자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일면 압박 수단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 존 볼튼은 다 아시는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 1차 때 그 국무장관으로서 평양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입장과는 많이 또 후진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회의적이고 강경해졌고, 그리고 비서실장 대리 멀베이니 같은 사람도 또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통령의 참모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참 불리한 환경입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캐릭터로서 그런 성격으로서 이 올해 안에 뭔가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된 그 의제와 성명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의전적 회담, 사진 찍는 회담이 통상 정상회담입니다만 이번 경우는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현장에서의 교감, 담판적 성격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저희가 이종훈 박사와 시사 브리핑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볼턴, 폼페이오, 펜스 부통령 순으로 만나는 건데 이것이 과연 그 외교 의전상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참모들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좀 뭔가 대통령들 정상끼리의 대화 이전에 뭔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거친 뒤에 만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볼튼, 펜스는 더 하고요. 제재 해제는 없다. 비핵화 때까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그래가지고는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되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는 단서는 이제 스냅백이라는 단어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흥미를 가졌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래의 달인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이른바 당신이 약속을 어기면 이제 나도 이걸 철회한다. 역진 방지라는 이 스냅백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삐질 게 없다는 거죠. 비핵화로 가고 영변 핵 폐기로 가고, 그리고 제재 완화를 준 대신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이거를 되돌리는 그런 자동 역진 방지 장치에 대해서 폼페이오, 볼튼은 부정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거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볼튼, 폼페이오와 조율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노동당 정치국회의라든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도 열고 최고인민회의까지도 지금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은 지금 미국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이 입장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쭉 미국의 관찰은 북한이 이제 제재에 몰려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몰면 된다. 또 북은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정세 분석 또 판단에 대해서 일정한 지렛대를 북이 갖기 위해서는 자력 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제재를 안 풀어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라는 그런 대안도 있다 하는 뭐 이런 거를 협상 전략으로서도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일단 핵을 내려놓고 경제 집중 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잖아요. 네네. 끊임없이 내부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언급하신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적인 노선 이런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 결심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협상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대 결심을 통해서 비핵화 회담에서 철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최근까지의 그 행보는 경제 행보였거든요. 원산 갈마 관광지구 시찰, 또 삼지연 백두산 관광지구, 그리고 평안남도 양덕의 온천 관광지구 시찰 등 관광지구 시찰이라는 것은 대외 개방을 전제로 합니다. 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강원도 원산 갈마지구 갔을 때는 이제 시한을 제시했어요. 네네. 내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까지 완성하도록 해라. 이제 앞으로 1년 이제 시간을 준 건데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1년 내에 뭔가 제재 완화,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서 그런 이 관광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 시간표를 이제 내보인 거라고 봅니다. 예. 예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뭐 예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서울 답방보다는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처럼요. 예. 특사를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국면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숨소리까지 다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요. 근데 지금 하노이 이후에 북한이 달팽이 관처럼 쏙 들어가서 우리 쪽의 제의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나 핵심 그 라인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내용과 발표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의 구상을 얘기해주고 또 설득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그 당내 이슈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하시는 겁니까? 네, 시간을 갖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혁은 사실 민주평화당이 여기까지 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제 개혁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밀어가기 위해서는 추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견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딱 20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14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제 반대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꼭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정치는 또 생물이고 살아있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동통신 서비스요. 세계 최고의 속도와 기술력을 자랑한다 해도 이견이 없죠. 사실 엊그제 2G, 3G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G, LTE까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요.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 교수까지 좀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지금 시작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5G가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과연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개통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규 가입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얘기 속에 담긴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빈 씨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 선생님은 지금 5G를 이번에 개통을 하신 건가요? 예, 토요일 날 개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에 비해서 속도라든가 또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이제 속도는 한번 측정 어플로 재보니 4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실제 사용이 어제 개선된 패치 이후로 제가 5G를 처음 써봐가지고 토요일 날 구매하고 어제 5G를 처음 써봐서 네네. 아직 체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4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5G 시대가 열리면서 속도가 200배나 기존의 LTE망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군요, 그럼. 예, 지금 당장은 저도 그 어플로도 해보고 제가 실제로 다운받고 유튜브 이용하고 해봐도 그 100배, 200배, 10배 이런 차이까지는 안 느껴졌습니다. 아, 그냥 그렇습니까? 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조금 빨라졌다, 이 정도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한 편 다운 받아왔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제가 어제 5G가 연결되고 한 2.5기가 되는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봤는데요. 네네. 한 20초가량 걸리는데 제가 LTE로 따로 다운을 안 받아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비교를 하시긴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영화 한 편 저 다운 받으시는데 지금 몇 초가 걸리셨다고요? 2.5기가가량이 20초 좀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2.5기가가 한 20초 정도. 네네. 자, 요금은 어떻습니까? 요금은 일단 기존보다 6,000원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했는데요. 네네. 제가 원하는 수준의 요금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금제 가지수가 4가지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4가지인데 기존에 있는 요금에 비해서 지금 한 그러니까 10,000원 미만대 정도의 그 요금을 좀 더 내시는군요. 5,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 6,000원, 기존보다 6,000원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지금 차차 네네. 물론 뭐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신지요? 어제 업데이트 이후로 이제 5G를 처음 잡아봤는데 지금 제가 5일, 6일 만에 처음 잡아봤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요. 네네. 업데이트 이후로도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도 5G가 됐다가 LTE가 됐다가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5G와 LTE를 잡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기존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 네네. 한번 장착하신 다음에 충전이 가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그 충전기를 자주 꽂으면서 쓰다 보니까 재보지는 못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카페에서도 100%부터 90%까지 초기에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의견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네네. 5G가 상용화되려면은 이런 점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굉장히 최초라는 거에 목숨을 건 것 같은데 최초를 하기 전에 좀 최고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출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지금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통행료 내시고 고속도로 새롭게 신설된 데 들어서셨는데 이렇게 쌩쌩 달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진짜 딱 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더 빨리 개선돼서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이후에 준비할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G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김찬빈 씨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말이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이성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금방 소비자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안착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요 과도기적인 기간 같은 것들이 한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통신망도 새롭게 이제 구축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단말기도 새롭게 나오고 해가지고 이 통신망하고 이제 단말기 간에 이렇게 안정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LTD의 망이 5G의 망으로 이제 연결되기 위한 네트워킹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예를 들자면 뭐 기지국 같은 것을 지금 이제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돼 있는 것이 지금 구축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5G 특성이 이제 그 대단히 이제 주파수가 높은 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도달거리가 되게 짧아요. 네네. 전파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도달거리를 계속 이제 이렇게 넓게 유지하려면 기지국을 좀 촘촘히 세워야 돼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LTE 기지국보다는 더 많은 기지국들을 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만약에 이게 터지지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예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구동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G가 안 터져가지고 이제 이걸 LTE로 이제 전환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게 아마 매끄럽지 않게 돼가지고 뭐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LTE가 처음 생겼을 때도 이제 또 3G 전환하는 문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네네. 이건 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개선하고 안정화하는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소비자 말씀을 들어보면 한 2.5기가 정도의 그 다운을 하는데 한 20초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네네. 당초 그 5G의 속도 같은 경우를 LTE에 비교했을 때 보면 훨씬 빨라야 하는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지금 LTE보다 20배 빠른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만한 속도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지국을 좀 더 촘촘히 세워야 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망하고 단말기 간에 좀 이게 안정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초기에 아마 좀 그런 세팅들이 안 돼서 좀 불안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 보니까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건물 또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뭐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시연의 사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도 해소가 점진적으로 될까요?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린 5G 주파수의 특성 때문에 일단 생기는 문제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그 고층 건물에도 좀 기지국들을 촘촘히 세우면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5G 시대가 열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그 사례를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5G 시대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은 곳을 사용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는 것은 이제 그 대역폭을 통해서 좀 용량이 아주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그러니까 웹서핑이라든지 동영상 정도 시청에 이제 불과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나 또는 가상현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스마트 자동차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거 유사한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차선을 여러 개 나누어가지고 차선별로 차들이 다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구분해가지고 그 네트워크에는 특정한 서비스만이 다니게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근데 자율자동차를 하게 되면 자율자동차는 근데 1차선을 달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워크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선이 다양화되면서 거기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의 양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고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떤 도시 밀집적인 어떤 상황 또 산악지형이 많은 그러한 상황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뭐 일부 좀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이제 이 초고초 이게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작은 셀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역의 환경에 맞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5G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쉽게 해낼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보통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가지 않았지만 근데 축구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이제 좀 더 서비스가 진전이 되면 이제 뭐 자율자동차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그런 혁신적인 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안 돼서 네네. 계속적으로 그런 걸 개발해야 될 그런 이제 우리가 과제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마치 현실을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뭐 다양한 가전 제품들을 뭐 작동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할 할 수 있는데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이게 이제 그 특징이 이제 이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물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TE 대비해서 훨씬 더 사물 인터넷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1제곱킬로미터당 한 100만 개 정도의 사물들을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들로부터 수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수집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다는 걸 판단해서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완전히 획기적인 사실은 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를 할 때 이 같은 그 5G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빨리 응급 차량을 출동시켜서 그 사람을 구조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고 이제 무인 비행체를 이제 드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화재 원인이 되고 이런 정보들을 많은 정보들을 이제 소방관들이 그걸 수집을 해서 어디로 소방관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4G보다 5G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가령 이제 고성 산불의 사례를 든다고 한다면은 소방관들과 소방 차량과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고 있는 현장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야기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고 사람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쉽게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수의 많은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으로부터 취합되어 있는 정보의 총량을 끌어와 가지고선 분류하고 하나하나 이제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게 5G가 그 휴대폰도 비싸고 이게 지금 5G 휴대폰을 사야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휴대폰 자체의 가격도 비싸고 통신 요금도 비싸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빨리 이거에 적응하려면은 많은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지금 초기에 좀 그 가입 비용들이 좀 높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사실은 좀 그 기존의 LTE 그러니까 뭐 웹서핑이나 동영상 정도만 원하시는 소비자들은 사실은 굳이 5G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별로 또 차이를 못 느끼게 되고요. 5G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VR이나 AR이나 이런 다른 특별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좀 수요가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선택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택을 해도 실제로 돈은 많이 나가는데 별로 이제 효능은 못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소비자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킬러 콘텐츠들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그런 쪽에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소비자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신설 고속도로를 뚫어서 통행료 지불하고 차를 몰고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이렇게 또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라고 하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비판에도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안정화 기간을 더 가지고 좀 테스트도 많이 하고 출시를 했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5G를 세계 최초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G를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세계 최초로 한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이런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좀 빨리 그 사업자랑 정부가 좀 노력해가지고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게 초기에 이제 이런 신기술이나 신서비스가 나왔을 때 초기에 약간의 혼란들은 보통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들이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저도 이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새로운 기술일 만큼 뭐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 뉴스 듣고 돌아오죠.